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도 글로벌 책임 강국 K 디플로머시라는 새롭고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마련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성배입니다. 오늘 이 제주 포럼 글로벌 책임 강국 세션에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션에서는 K 디플로머시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외교안보 강국을 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죠. 그리고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대통령께서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또 비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명사로는 외교안보 강국이고 고유 명사로는 글로벌 책임 강국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안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이 비전을 더 정교하게 이론화하는 작업들은 사실 후속 작업이 크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실이나 외교안보 부처들은 뭐 현안에 좀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국가안보전략서도 아직 공개본이 발간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 역할을 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좀 주도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국책연구위원들은 정비도 좀 덜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저랑 또 임 장관 우리 실장을 비롯한 또 여러분들이 같이 했던 또 작업이기도 해서요. 사실은 저희는 이것을 더 정교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정책을 K 디플로머시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이 내용을 풍부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K 이니셔티브라고 그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철학을 제시하셨는데 한국이 모든 점에서 이제 그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이거를 대표적인 게 이제 K 컬처고 또 K 방산도 있고 자 그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K 디플로머시라고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슈 브리프를 중심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용 외교, 전략적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그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중국 등 그 외교가 있고 또 중견국 연대 외교가 있고요. 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 전략이 있습니다.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정학적인 전략의 재설계 작업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외교의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된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 이제 중견국 연대 외교를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의 논의가 아마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차관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글로벌 책임 강국 K 디플로머시의 새로운 지평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의 주제는 조금 아까 김성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책임 강국 K 디팔로머시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글로벌 책임 강국 K 디팔로머시와 관련된 개념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 토론회 이후에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홈페이지나 각종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하는 토론회 등등에 참여하셔서 이 두 개념이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어떤 길을 보여주는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김성배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세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참석해 주신 연사님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표를 맡아주시고 세 분이 이제 지정 토론을 해주실 건데요.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홍건식 박사님. 홍건식 박사님은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에서 주로 이 국제정치랑 경제안보, 공급망 이런 문제들을 주로 연구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 글로벌 책임 강국 이 K 디플로머시의 그 주 강대국을 대상으로 한 실용 외교, 그다음에 공급망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 주실 공민석 교수님. 공민석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주로 미국 그리고 국제정치,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로 그 한미동맹의 후회적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정 토론이 세 분인데요. 먼저 그 이성훈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그 이성훈 실장님은 원래 이제 공군 준장 출신이신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는 안보전략하고 요즘 또 방산전략, K방산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K-디펜스죠. K-디펜스. 뭐 K-디플로머시를 좀 포괄적인 외교안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하위 범주일 수도 있고 병렬적인 범주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그 장세호 박사님. 장세호 박사님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문제연구실장을 맡고 계신데 러시아를 전문 분야로 하시면서 동시에 유라시아의 지정학을 폭넓게 이제 짚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김범희 박사님. 김범희 박사님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입니다. 원래 그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는 이제 북한, 그중에서 북한 군사이시지만 요즘은 좀 더 확장을 해서 국제정치의 다양한 분야를 다 안보 전략까지 더 채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반드시 엄수해 주셔야 하고요. 그 시간이 오버될 경우는 제가 강제로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발표 두 분 15분씩 부탁드리고요. 토론을 맡으신 세 분은 7분 정도. 그래야 오늘 플로어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플로어의 토론도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좀 그렇게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맡아주실 홍건식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홍건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성배 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치 그 한미 관계에서 되게 활발한 연구를 하신 그 공성민 교수님하고 함께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지금 그 국회의장 외교안보 수석으로 가신 그 이왕희 교수님께서 원래 발표를 하실 그런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그 이왕희 교수님의 그 큰 맥
차원에서 제가 나름대로 K 디플로머시에 있어서 이 경제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이 K 디플로머시를 어떻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 디플로머시의 강대국 실용 외교와 공급망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책임 강국의 이 경제안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적 개방형 통상 국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지금 경제 통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로 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그런 보호 무역주의가 지금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그 수출주도 국가로서 자유무역을 전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일단 70%가 넘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수출 비율이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희 우리나라는 글로벌 통상과 산업에서 글로벌 5대 무역 대국에 지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건 계속해서 수출 주도형, 그 다음에 개방형 국가로서 나가야 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안보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부 위기, 위험에 있어서의 그 충격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그 다음에 그 위기 발생 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급망에 있어서의 다변화, 그리고 그것을 혼자 스스로,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이 국제 협력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뿐만 아니라 그 관계 부처, 특히 산업, 통상,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이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아우렀을 때 결국 이 경제안보 위기 시대에 이 K 디플로머시의 어떻게 보면 그 강대국 실용 외교, 그다음 공급망 전략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려됩니다. 각각 그 공급망 차원에 있어서 반도체, 그다음에 히토류, 그다음에 에너지 차원이 현재 이 공급망 차원에서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금 반도체 공급망이 지금 현재 계속 리스크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중 지금 반도체 제재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미 2025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대중 제재를 가하면서 실제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에서 제외를 하면서 제외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증설, 그다음 반도체 SK하고 삼성 전자에 대한 신규 증설과 장비 업그레이드를 이미 제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2026년 4월 하드웨어 기술 통제 다자간 일치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업그레이드, 기술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토류 공급망 측면은 오히려 중국에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대미 히토류 제재를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품목도 지금 현재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전약적 자원협력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포지를 지금 출범시킨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 포지라고 하는 것은 회원국 간 외교적 조율 및 공조 강화, 그 다음에 핵심 강물 전주기 이해 관계자가 간 소통 증진, 그다음 핵심 강물 제자화나 협력 촉진 플랫폼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대미 제재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지금 관리하는 그런 대안을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공급망에서도 지금 현재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 위기를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에너지 안보에 준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지금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불어 관세 협상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대미 투자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미 투자의 어떤 이익 문제를 이 수출입
그 에너지 공급망 차원에 있어서의 에너지 수입을 미국 쪽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 있어서 에너지 믹스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어떤 에너지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금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앞으로의 좀 전망을 좀 본다면, 지금 국제 경제 안보 환경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급망 전략의 중요성이 지금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어찌됐든 단기간에 지금 끝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지난 번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양국이 전략 경쟁을 미중 전략 경쟁을 관리하는 차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 국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있어서의 지금 제재를, 무역 제재, 경제 제재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고려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기술, 그다음 핵심 광물 분야에 있어서의 구조적 경쟁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전면적인 탈동조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공급망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선택적 분절화가 지금 심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각국은 이 자유무역의 보편적 원칙보다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 그다음 경제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공급망 재편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동맹국가 유사국 입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은 1대1로라든지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그런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함께 히토류,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핵심 광물, 가공 분야의 어떤 공급망 영향력을 전략적 자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경제안보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이 공급망 전략이 단순히 이 산업 정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외교, 그 다음에 국방 모든 영역에 있어 다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이나 통상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위기처럼 지정학적 충격이 공급망 위기로 전이되고, 그다음 공급망 위기가 다시 경제안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위기로 지금 다시 연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이 회복력과 다변화, 그다음 국제 협력이 지금 동시에 지금 추진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이 디커플링보다는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탈위험화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도체, 히토류, 에너지 공급망 차원에 있어서 이 한국형 K 디플로머시가 구현되어야 할 핵심 영역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K 디플로머시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국과의 상호 의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취해야 할 어떤 개방성, 공급망의 개방성과 회복력,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어떻게 보면 강대국 실용 외교의 구현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통상 국가의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질서 형성에 적극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서 저희가 경제안보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K 디플로머시를 추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 K 디플로머시 차원에 있어서 이 공급망에 있어서의 정책 대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회복력 차원에 반도체 차원에 있어서 회복력 차원에 있어서 중국 내 공장의 현상 유지와 장비 유지 보수 권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는 일단 협상에 있어서 신규 증설을 기존 장비에 대한 어떤 예외 조항을 미국 측에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그 기업의 경영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대화를 중국과 추진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변화 차원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동남아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도 계속 협력을 지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 차원에 있어서 미국 주도의 기술 통제 체제에 수동적으로 편입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협의 구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협력하는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공급망 차원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의 수출 통제와 역의 적용 확대가 가장 큰 위험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비축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히토류 차원에 있어서 중국의 공급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 차원에서 4G와 같은 다자 자원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위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에너지 공급망 차원에 있어서도 회복력 차원에 있어서는 에너지원의 비축 능력과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의존도를 낮추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 협력을 결합해서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이 에너지 공급망 차원에 있어서의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을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이 공급망을 국가 안보 영역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목자 히토류, 에너지, 그다음에 아까 반도체와 같은 전략 목자의 확보는 국가의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그다음에 글로벌 가치 사슬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그런 이분법적 접근을 취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과는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중국과는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 위기, 미중 관계가 심화되는 이 위기를 저희가 잘 헤쳐나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책임 강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어떻게 보면 그 뭐 다른 국가와의 탈동조화가 아니라 탈위험화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첨단 기술, 공급망 회복력, 그다음 경제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동시에는 중국과는 공급망 안정, 산업 협력, 그다음 경제적 상호 의존 관리, 그다음 실용적 협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경제안보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일단 K 디플로마시 경제안보 전략,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K 디플로마시라고 하는 것은 경제안보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K 디플로마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화적 매력이나 국가 브랜드를 확산시키는 그런 외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구조, 그다음 산업 역량, 그다음 민주주의와 개방성, 그다음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조절 능력을 결합해서 국제 질서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국형 실용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K 디플로마시는 이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의 선택이 아니라 상호 의존을 관리하고 배제가 아닌 어떤 탈위험화, 그 다음에 폐쇄적 보호주가 아니라 개방형 경제안보 질서를 지향하는 그런 외교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건식 박사님은 그 이재명 정부의 그 K 디플로머시의 대강대국 외교 측면에서 뭐 주로 미국, 중국이겠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경제안보가 설계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공민석 교수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 정액과 공민석이라고 하고요. 또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김성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뭐 구체적인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방향성, 구조적인 추세와 거시적인 변화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거나 질문해 봐야 될 것들 혹은 뭐 필요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국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중첩이 돼 있습니다. 국제 관계에 경계에 있는 문제들, 뭐 기후 문제나 기술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패권 이행이나 미국 패권의 쇠퇴하고도 이제 결합이 돼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거는 미국 패권의 쇠퇴 국면이 이제 2007, 8년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미국은 목표와 능력의 괴리라는 이제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구조적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중, 러 등등을 이제 압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적어도 미국이 선택한 대안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자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적었다시피 수정주의 패권, 약탈적 패권, 뭐 불량 초강대국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는 상황이 됐고, 굉장히 완고한 자유주의자인 아이켄베리도 작년에 한국에 와서 미국 약탈적 패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왜 이제서야 그걸 인정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보기엔 길게 보면 오바마 때의 피벗 정책 때부터, 짧게 보면은 적어도 트럼프 일기 때부터는 이미 그런 속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딜레마에 대응하는 방식이 하나는 이제 목표를 바꾸는 방식이 있겠죠. 그건 이제 이번에 2025년 연말에 발표된 NSS나 연초에 발표된 NDS에 나온 축소나 자제의 대전략으로 가는 방식. 그게 세력권 분할로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발표문 쓸 때는 이제 없었던 사실인데 미국이 인태사령부를 태평양사령부로 바꿨지 않습니까? 인도라는 말을 뺀 게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부산과 이번에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난 그림들을 봤을 때도 어쩌면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 해봤습니다. 또 다른 대응은 이제 산업정책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동맹의 자원을 추출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 동맹의 자원을 추출하는 방식을 쓰면서 동맹 변환,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 현대화 요구가 나왔던 것이 아닐까, 뭐 그 정도 큰 그림 속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미국 안에서도 특정 방향이 선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철수를 할 것이냐, 그리고 동맹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갈 것이냐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합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미국이 반중 동맹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적어도 한 트럼프 중기 정도, 그러니까 2020년 정도가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그때 나왔던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인가 5월달에 나왔던 보고서에서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와 바이든을 경유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강경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만들어지면서 반중 동맹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격자형 동맹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허브앤스포크로 안 되니까 소다자 동맹들 여러 가지 중첩시켜서 실험해보는 오커스 쿼드, IPF 등 여러 가지 이제 나열할 수 있을 정도의 격자형 동맹 실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비용과 역할을 동맹에게 더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비용 분담, 부담 분담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기본 노선이었던 것 같고, 트럼프 2기 때 같은 경우에도 집권 초기에 이제 엘브리지 콜비가 주도한 잠정 지침 같은 문서를 보면 헤리티지 보고서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 다른 영역에서 축소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강하게 나가겠다는 노선으로 이제 갔던 거고, 거기서 동맹의 역할을 당연히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고 유럽은 러시아를, 한국은 북한을 상대하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던 것 같고, 아시아판 나토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저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만큼 안보 이익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재밌는 거는 그게 2023년도에 마이클 그린이 이야기했고 2025년도에 민주당, 공화당 양쪽의 참모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여러 가지 실험적인 구상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조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최근에 나온 이제 NSS하고 NDS인데요. 이게 어쨌든 이제 그 잠정 지침에서는 중국이 1순위였는데 이 단계로 오면 이제 본토방위, 그러니까 서방부, 미주 대륙이겠죠. 이게 이제 1순위고 중국이 2순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세력권 분할 같은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나눠야 될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만은 누가 가져갈 거냐, 한국은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게 다른 지역만큼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식의 세력권 분할의 논리, 그러니까 19세기식의 이 강대국 협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 목소리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어쨌든 피벗 홈,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고, 축소와 자제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 추세는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역외 균형을 하더라도 어쨌든 동맹국한테 많은 부담을 지울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쩌면 더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중국 우선론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조정되고 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에 대한 압박은 이제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고요. NDS에서 뭐 모범 동맹, 모델 얼라이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동맹, 그리고 미국에게 기여하는 동맹, 그리고 항상 미국의 편에 서는 동맹이 모범 동맹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또 일도련선 안에서의 집단적 거부 능력이 중요한데 타이완과 한국이 일도련에 있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한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가을에 동맹 현대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한국의 역할 확대, 한반도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돈하고 관련된 거죠.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대미 투자. 지금 어쨌든 우리 정부는 돈은 상당 부분 지출하고 부담이 되는 역할 분담이나 전략적 유연성이 피해가는 노선을 선택한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이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 주한미군 사령관 이제 이스트업 그 동아시아 지도, 거꾸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나 이제 아주 의도적일 텐데 한반도가 중국에 꽂힌 단검이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게 구한말에 독일 사람이 이제 한반도가 일본을 겨냥한 단검이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를 아마 알고 당연히 의도적으로 썼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핵잠 같은 것도 한미의 공동 전략 자산이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는 거다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거 보면 역할 확대에 대한 것도 미국의 압박이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한미동맹의 비용 편익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용은 더 커졌고 편익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동맹이 유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동의 위협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어떤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제도적인 어떤 이 접착 기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미 동맹이 중대한 이제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 혹은 뭐 맞이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좀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미 동맹 재구조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몇 가지 쟁점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동맹의 뭐 범위, 성격, 목표 이런 건데요. 어쨌든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안에서 북한만을 상대하는 동맹을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남중국해나 타이완 쪽으로 나서 중국을 상대하는 동맹을 생각을 할 테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도 정리해야 되고 미국하고 상대해서 협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축소나 자제의 대전략이 점점 확산될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이제 부담이나 비용은 전가하고 본인들의 커미트먼트는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전자권 전환 같은 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주국방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주는 식으로 이제 미국은 빠져나가고 우리가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부담은 그대로 전가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핵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과거 반기의 공포에서 지금 연루의 위험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실 반기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의 커미트먼트가 약화되는 상황,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연루는 연루대로 되고 미국의 커미트먼트는 약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대안 같은 것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정책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향 같은 걸 조금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적어본 건데요. 방향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핵심, 그러니까 위험 분산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 외교 자체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다원화되고
더 자율적으로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 두 가지 모순적인 목표들을 담고 있는 것이어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저도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구조 한미 동맹 재구조화의 범위, 그게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개념적으로 쓰지만 개념을 소위 말한 조작화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잘 전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제와 안보를 분리한다던가, 우리의 협상력을 전략적 레버리지를 가지고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사실 해칭하고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에 좀 방어적으로 버티는,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으니 관리하자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냥 해칭이고 어찌 보면 버티기, 그러니까 머들링 스루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더 나갈 수 있을까? 나간다면 조건은 뭘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뭐 어떤 답을 구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대미 협상력 강화, 그다음에 이제 팩트시트 같은 것도 미국이 계속 재협상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그걸 수용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재협상을 요구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배타적 동맹체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반도 밖의 사태에 우리 군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되게 방어적인 논리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럼 거기서 벗어나서 더 세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동맹을 약간 해치더라도 우리 자율성을 키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지, 우리가 그런 것들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적어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좀 더 길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에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전략적 유연성은 안 되지만 미래형 전략화는 하겠다. 그러니까 국방비도 더 쓰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외교에 대한 얘기할 때 뭐 동아시아의 다자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 우리 군비 증강하고는 좀 양립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뭐 평화나 군축 논의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그런 논의들을 복권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오래전에 학생 때 이제 읽은 논문 중에 아마 아시겠지만 이삼성 교수님께서 한미동맹의 탈군사화와 연성동맹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논문을 봤는데 그런 것도 좀 근본적인 대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제 그게 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죠. 어쨌든 북한 문제가 좀 최소한 논의의 장으로 나와서 북한하고도 평화를 위한 얘기들을 하나 시작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이제 우리가 하기 힘든 어떤 구조적 제약의 측면이 있고, 특히 그 부분에서 미중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페이스메이커론 같은 것으로는 그 판을 흔들기가 별로 안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 말고 조금 더 나가서 약간 뭐가 이렇게 망가지더라도 또 자율적으로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반의 어떤 제조직화와 연관해서 한반도, 한국 외교, 한미 관계 전반을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저도 구체적인 답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약간 그것들 위한 필요한 고민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더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발표를 마치고 이제 그 지정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뭐 토론이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 토론 겸 발표를 이제 겸한 얘기를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성훈 실장님은 이게 K 디플로머시를 외교 안보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면 그 하위 범주일 수도 있고, 그냥 디플로머시와 외교 이렇게로만 생각을 하면은 뭐 병렬적인 범주일 수도 있는데요. 예, 네,
K 디펜스, 자주 국방과 방산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보전략연구실장이지만은 제가 지금 더 좋아하는 그 명칭은 방탄전략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뭐 질문은 없고요. 이런 특히 한미 동맹이나 우리 글로벌 책임 강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인 차원에서 우리 K 방산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동맹이 지금 우리 국력이 많이 정대가 됐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도 한미 동맹이 비대칭 동맹이냐 아니냐 하는 그 논란의 여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북한 핵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구조적 제약을 좀 벗어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완전하게 벗어나기는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해 줘야 될 것이 이제 방기와 그 연루라는 그런 딜레마까지 얹히다 보니까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많이 침해되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방기와 연루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미중의 그런 경쟁, 전략적 경쟁에 대한 한국의 이런 포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동전이나 이라크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그러한 그 서포팅이 절대로 또 필요한 분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분야가 바로 대표적인 분야가 저는 K 방산의 분야인 것 같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마스가로 대표되는 부분이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한미 간의 커미트먼트가 어그리돼 가지고 어그리먼트 돼 가지고 나타난 것이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이라는 가장 큰 성과를 도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미 동맹의 호혜적 동맹과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주국방 정책 그 중간에 저는 K 방산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 방산이라는 한미 동맹 하에서의 K 방산의 가치는 이러한 자주국방과 그런 동맹 사이에서의 그러한 절대적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마중물, 그다음 브리징을 역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체다라는 점을 동맹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의 틀을 벗어나서 K 방산이 글로벌 책임 강국과 K 디플로매시를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지금 발표 임박했잖아요. 캐나다 잠수함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의 방산이라는 것 자체는 옛날에 뭐 기업들 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G2G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G2G라는 것이 하나의 전통적인 군사 안보보다는 이제는 안보와 외교와 산업, 경영 영역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K 방산의 그런 그 프레임 자체는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한 외국에 우리가 해외 물량을 판매할 때 있어서 K 방산의 역할이 단순히 무기 체계를 파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안보를 파는 것이잖아요. 지금 놓고 본다면은 그다음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것이고 그 설계해 준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에 이 K 방산의 역할이 마중물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K 디플로매시 그 다음에 글로벌 책임 강국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제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의 또 두 번째 가치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한일 간의 방산 협력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한일 협력 많이 조금 촉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비해서 한일 협력이 안보 협력이 가지는 그런 자생력은 조금 구조적으로 많이 제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러한 구조적 제약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 저는 한일 방산 협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그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가 완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막 거기에서 오는 일본의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잠재적인 방산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 그런 뭐 제로섬 게임으로 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과 협력을 우리가 적절하게 분배해서 그러한 우리 정책을 추진하면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가진 그러한 소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밀 기술, 그다음 특히 표준 인정력 그런 역량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제조 역량들, 그다음에 실전 경험 뭐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된다면은 지금 유럽 견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세이프라는 그 유럽 안보 협력 기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방산 협력 자체는 그만큼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K 방산 협력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주변부에서 이제는 안보와 경제와 외교를 아우르는 좀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많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각도, 방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훈 실장님. 이성훈 실장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한국 K 방산이 굉장히 지금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핵잠을 비롯해서 우리 자주국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력의 레버리지로 작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중견국들을 상대로는 이게 뭐 사실 한국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게 이 방산 때문인데, 그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외교 자산이 또 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잘 포괄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장세호 실장님은 이 중견국 외교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라고 하는 이제 강대국 중심 외교를 넘어서는 좀 새로운 외교적 지평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세호입니다. 저는 우리 김성배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앞으로 중견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어떤 외교를 해야 할까에 대한 문제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 외교의 지평이 혁신적으로 좀 넓어져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이 K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고, 사실 이 K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추격자, 그러니까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는 선도자, 이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구상을 제시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K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한데, 하나는 주체적인 관점, 또 하나는 이제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이 중견국 외교와 또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먼저 이제 주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신장된 국위, 국력, 국격에 부합한 외교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중견국과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인식의 측면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약소국 컴플렉스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해외 순방 갔다 오시면 늘 보고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보니 한국이 정말 몰라보게 성장했더라,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진 우리의 국력에 부합한 외교가 필요한데, 그동안의 한국 외교의 시야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한반도와 동북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글로벌 사우스가 중요하다, 뭐 남미가 중요하다, 동남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한국 외교에서 이 지역들은 다분히 데코레이션 성격이 강했죠. 그러니까 이 외교들을 해왔지만 정말로 말 그대로 독자적인 대상으로 또는 독자적인 외교의 벡터로 비중 있게 이 지역이 다뤄져 왔던가라고 하는 문제를 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체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위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하위권 성적을 가진 친구가 중위권으로 올라가려면 특정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막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에 꽈락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외교도 그동안 나름대로 등한시 되었다고 해야 할까 하는 지역들에 대해 정말로 이제는 큰 비중을 가지고 외교를 펼치지 않으면 대통령님이 이야기한 퍼스트 무버로서 가기 되게 어려울 거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에 대한 외부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이자 통상 국가로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죠. 특히 통상 국가로서 우리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큰 성과들을 도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성과들은 다분히 국제 환경 자체가 통합의 분위기였고 또 세계화의 분위기였고 다자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균열의 시대, 분열의 시대, 그리고 보호무역의 시대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칠고 난폭한 환경에서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외교적인 지평을 혁신적으로 확장하지 않고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두 분의 발제자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선택 강제 또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고 택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 반쪽짜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중견국 외교 또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정말로 우리 한국에게 절실하게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 수단이라고 하는 건 뭘까? 또 중요한 대목이죠. 계속 이제 아까 우리 그 이성훈 실장님 또 김성배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한국이 그동안 성장하면서 대체 불가의 자산을 꽤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하드 파워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이란 중동 전쟁에서 좀 느꼈지만 이란이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호르무즈라고 하는 대체 불가의 자기만의 독자적인 대응 역량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이제 성과를 내게 되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기술 그리고 제조 역량 그리고 방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독보적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프트 파워 측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제가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 보면 한국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죠. 한국이 지정학적 야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협력을 하기를 원하고 협력하면 성과가 난다라고 하는 매력 그리고 호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 이 중견국 연대 또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견국 연대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은 굉장히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앞서서 민주주의의 성과를 많이 달성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세상이 어목해지고 난폭해지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크게 도전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오히려 내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혹한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또 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우리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프트 파워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체 불가의 자산들을 잘 활용하는 문제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제 이 관점에서 최근에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 네트워크형 문제 해결 체제 즉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에 이제 특정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보자. 근데 이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가지 중심으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는 공급망과 첨단 기술 방산, 또 하나는 지역 확장성과 자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규범, 표준,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망을 구성하자는 거죠. 근데 이 망이 하나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가 말썽이 생기더라도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이 제기되는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외교에 대한 창의적인 고민들이 정말로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세호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더 부연 말씀 할 필요 없이 아주 그 주제에 맞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토론은 이제 김보미 실장님 K-피스인데요. 예.
QA피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그런 헌법적 가치죠. 우리 헌법에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세계 평화 기여를 헌법적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 파워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더 실체적인 건데 한반도 평화를 구현해야죠. 예,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안보 안정을 위한 것이 기여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 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김부현 박사님은 주로 이제 소프트 파워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맡은 김봄입니다. 오늘 두 분 이제 발제자분들의 글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오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프트 파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실적인 그 어려운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경제 안보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가 도래한 것.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동 전쟁에서의 그 호르무즈와 같이 사실 군사 안보 위기가 지금 이제 경제 안보 위기로 전이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안보의 중심축이 약간 군사력에서 공급망, 에너지, 경제 안보로 좀 이동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맹 재편이라는 건데. 미국이 어떤 동맹국의 역할 확대 그리고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현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 또 반대로 우리의 이제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멋진 이제 외교 정책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보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최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뭐 이런 가치, 역할을 정당하고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규범적 프레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유념해 둬야 될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영향력이 많이 상승했다고, 글로벌 영향력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상당 부분 이제 K-팝이나 K-드라마 뭐 이런 한류 중심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계가 조금 소프트 파워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문화적 호감이나 이제 외교적 영향력은 이게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제 이미지 개선 뭐 이런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사실상의 공급망 위기나 어떤 안보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 파워를 문화 외교로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그러지 않고 이제 현실적 영향력을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 국제 질서의 핵심 의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안보와 이제 전략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갈등 해결 과정에서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동맹 네트워크가 굉장히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얘기한 소프트 파워의 개념에서도 이제 뭐 자발성, 이제 매력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문화 그리고 정치적 가치,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것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외교 정책,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합당하다는 외교 정책을 이제 소프트 파워의 예로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프트 파워조차도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가져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소프트 파워만으로는 모든 국가 이익 같은 것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드 파워의 대안으로 소프트 파워가 이해돼서는 안 되고 함께 가져야 될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우리가 정권마다 이런 비슷한 개념을 내놓지 않았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외교라던가
뭐 문화 외교, 중건국 규범 외교 뭐 이런 것들이 제시됐던 것 같은데 이 다양한 외교 브랜드가 제시가 됐지만 상당수가 이제 그냥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휘발성을 갖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어떤 제도적 기반이 조금 더 마련이 돼서 일회성 수사에 그치지 않고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이제 하드 파워를 부정하는 개념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한 경제력, 기술력, 좀 국방력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뭐 약소국이나 중견국의 그냥 단순한 외교 정책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방력 기술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요새는 파워를 얘기하면 조금 패권 확장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부분이 같이 동시에 나와줘야 우리 소프트 파워의 프레임이 조금 더 단단하게 짜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두 발표문이 강조하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한국의 역할 확대인 만큼 역할 확대에도 또 정당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자칫 주변국에 우리가 이제 위협이나 어떤 진영 편입의 도구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KPIS는 한국의 국제적 기여를 설명하는 좀 규범적 프레임으로 활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적인 어떤 패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 안정 그리고 다자적 협력을 위한 어떤 정당한 기여를 할 것임을 이제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하나의 이제 방패이자 명분으로 또 KPIS를 이야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약간 개념적 모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소프트 파워가 이제 대한민국이 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이제 안보적 비용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이를 설명할 이제 하나의 비전으로서는 반드시 보완이 되고 또 실체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제고나 그냥 대중문화 마케팅 수준에 가둬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와 동맹 재편이라는 아까 앞서 이제 발제에서 말씀 주신 그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 기여 능력 그리고 제도적 협력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좀 잘 논의가 짜여져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보 정부라고 하면 진보 쪽에서 추구하는 외교안보의 가치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는 자주, 또 하나는 평화. 앞에 많은 발표 토론자분들은 이제 주로 자주 측면을 많이 말씀해 주신 거고, 이제 김보미 시장님은 평화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또 잘 조화가 되기도 하지만 또 약간 뭐랄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설계하느냐 문제가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한테 앞으로 17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나중에 발표자분들한테는 다시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토론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플로어 쪽으로 마이크를 오픈을 할까 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얼굴들도 많이 있어서 만약 스스로 발언 신청을 안 하시면 제가 네, 김원식 박사님 자기 소개 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가안보전략위원회 김원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간단히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주제가 K 디플로머시인데 이 K 디플로머시를 얘기하려면 먼저 도대체 K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내적으로 대체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부분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주화와 산업화의 동시 성공을 이루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민주화와 산업화의 동시 성공은 자부심 내지는 자존감의 그 영역까지는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다. 근데 이제 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K 디플로머시라는 게 어떤 매력의 원천이 되려면 플러스 알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이제 그 이 K 컬처 문화의 측면들 혹은 오늘 말씀하신 K 피스 이런 것들이 가미될 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그 기존의 성과에 비해서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어떤 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K 디플로머시에서 이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방금 이제 우리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적어도 외교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당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익의 문제는 좀 그 뒤로 미루는 테크닉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국익을 추구하더라도 적어도 외교 정책의 명분에서는 그 이 가치나 규범의 측면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그 평화, 방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면서도 그걸 국가 이미지화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절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이 방산 역량을 상당히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독일이 이 무기 수출 국가로 많이 각인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이미지 전체를 조정할 때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해봤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이 K 디플로머시에서 규범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이 규범적 매력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는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리한 환경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령 미국이나 중국은 점점 더 이익 중심의 논리로 그 자국의 이익이나 패권 중심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제 우리는 그런 세계는 불편한 세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존이나 평화 이런 것들 또는 어떤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규범들을 설정하기에 우리가 상당히 그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떤 중견국 연대 같은 것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원식 박사님 감사합니다. 뭐 계속 이어서 플로우 토론 신청을 받겠습니다. 네, 이기동 박사님 간단한 자기 소개. 예, 저는 그 오랫동안 우리 사랑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퇴임 은퇴를 한 이기동입니다. 김원식 박사님 토론 재미있는 토론이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다시 제가 김원식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린다면 왜 일본은 그동안 일본도 방산 강국이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요즘은 자기들 이제 방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가? 그거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조용히 하는 시대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 잘한다라는 걸 자꾸 홍보하고 해야 이 방산 시장의 경쟁에 있어서 자기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우리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숨겨간다면은 우리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불리한 위치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거를 그 일본의 어떤 이 경우를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좀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전략 경쟁 구조가 이제 계속 유지된다는 걸 전제해서 보면 우리 외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탈인데 그게 뭐 중견국 연대도 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에 뭐 이 이란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사실 중견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연대라는 이상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제 국제 정치에서 우리가 가동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이것은 시기상조고 좀 약간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소위 그 미중 경쟁 구조를 변화시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미중 경쟁 구조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은 없잖아요. 이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편승인데, 이거는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소위 안미경중 뭐 이런 어떤 편승 외교가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인데, 지금은 뭐 그런 선택지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면 균형인 것 같아요. 균형인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 사실 힘이 없는 국가가 균형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힘이 강한 나라만이 국가 역량이 뒷받침되는 나라만이 이제 균형이라는 외교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핵심, 우리 K 외교의 핵심 화두는 자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김성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주 평화라는 그런 그 가치 도 결국은 자강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주라는 것은 그냥 말만의 자주인 것이고, 자광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K 외교가 지향해야 될 이 가장 핵심적인 모토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기소개 후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우일석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그 고민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적극적 자율성이라는 게 결국 이게 딜레마 상황인 거고 좀 모순적인 상황 아니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에서 신안보 실장을 맡고 있고, 저희가 AI, 우주, 신기술 그리고 이제 사이버 이런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 이 문제를 들고 오면은 이게 소버린 AI 문제로 들어옵니다. 소버린 AI를 통해서 우리가 AI 분야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소버린 AI 때문에, 한국의 소버린 AI 정책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인 구글 클라우드, 구글 그 지도 반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그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는 이런 걸 더욱더 오픈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미국 중심의 생태계에 이제 편입이 되는 실제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과 관리력을 확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의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기술 안보라든지 안보적 차원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장세호 실장님의 그 말씀에 좀 공감을 하고요. 기술력을 갖춘 대체 불가 산업을 가장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그 저희 김성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조선반도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반도체는 제일 잘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산업, 대체 불가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전략적 자율성과 그리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어떤 그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일척 박사님 감사합니다. 5분여 조금 남았는데 이제 플로어 토론 기회를 더 드리고 싶은데 좀 회의를 정리를 해야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회의를 정리하기 전에 발표자 두 분한테 추가 발언의 기회를 한 2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토론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할지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강과 이 평화, 이 가치가 이게 또 서로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원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담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계속 후발 국가로서 계속 앞에 있는 국가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을 봤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교적인 어떤 시도가 앞으로 어떤 그 방향성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그 시도 차원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의식, 그다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외교 전략을 발굴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이 자광과 이 평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같이 고려돼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경제안보 측면에 있어서 이 K 디플로마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균형을 찾고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측면을 봤다면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우리나라가 이 앞으로의 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저희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G7 국가라든지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까 김원식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민주화와 산업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어떤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과 공급망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본다면 위기 상황에 있어서의 디리스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직 어떻게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K 디플로마시라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가치를 두고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잘 조합했을 때 그것이 완성으로서의 어떤 K 디플로마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관련 연구들이나 관련 담론이나 관련 논의들이 지속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공민석 교수님. 네,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비슷한 주제를 어디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톤 다운된 버전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발표 전에 어떤 분은 조금 살살 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 어떤 분은 이제 토론하면서 작년에 이제 우리 한미 팩트시트가 거의 21세기판 을사늑약이니 재협상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입장 차가 크고 어려운 이제 문제라는 거 토론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기동 박사님과 오일석 박사님 말씀해주신 뭐 자강과 기술력의 어떤 초격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우위는 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건 이제 그런 힘을 우리가 가졌을 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전자권이나 핵잠 얘기 드렸던 거랑 마찬가지 맥락에서 대만이 이제 뭐 TSMC가 호국 신산, 뭐 실리콘 방패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제 둥지 깨트리기 전략의 대상이 둥지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넣고 뭐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강 플러스 결국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쓸 것인가의 내용을 좀 더 채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세션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을 토대로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좀 추진하고 있는 그 K 디플로머시의 그 연구가 좀 더 많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자체를 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런 말만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 정말 K 이니셔티브에 어울리는 K 디플로머시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방향성은 도대체 뭐여야 되느냐, 그 실체와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는 것은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 이 K 디플로머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상표권을 등록을 했으므로 처음으로 공개 학술회에서 제기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속적인 작업을 기대를 하고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K 디플로머시라는 어려운 주제에 같이 이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K 디플로머시는 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션을 위해서 전략위원이 유행어처럼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번영, 평화를 위해 고민한 결과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자리 나가실 때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K 디플로머시가 마음에 꽉 차신 다음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6년 제주 포럼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준비한 공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